자, 13번은 유류물에 관한 정의를 최초로 한 판례로서 실제에 있어서 수사 실무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판례예요. 수사 실무에서 의문점이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판례입니다. 자, 218조에 따른 유류물의 압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성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이 판례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제 유류물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판례인데, 유류물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서 의미하면 남길 유자를 써서 이제 죽은 자가 남긴 물건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간 죽은 자가 남긴 물건뿐 아니라 이제 어느 누구도 재판 실무 과정에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유류물이라고 봐주기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제 항상 떨려서 하급심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 뭐 버린 물건, 뭐 잃어버린 물건, 뭐 놓고 간 물건, 이거 유류물로 된다 안 된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이 판례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일단 유류물,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존재했으나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혹은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제 분실물은 누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물건임이 분명한데, 그러나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은 유류물에 포함된다. 그래서 유류물은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거예요. 주체가. 유류물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리한 물건을 수사기관이 압수한 거고, 이에 대해서 임의제출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제출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류물은 바로 임의제출이나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당사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도 무방하고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에 임의제출의 경우는 외형적, 객관적 관로 보아 압수 근저 시점까지 지배관리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경우, 피의사건과 않은 경우에 피의자, 즉 제출자 이외의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어떤 범죄와 어떤 인적, 어떤 객관적 어떤 관련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류물과의 차이가 있다 라는 점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유류물의 압수는 정의 자체가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유권이라든지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지만 적법하게 포기되거나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을 등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 방법이다. 그래서 유류물의 압수에는 현실적인 지배관리, 이에 담겨져 있는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정보 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이를 이제 분실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 포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도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똑같이 피압수자는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고, 자,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 저장 매체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 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했다고 인식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리한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했을 때 해당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 대상이 한정된다거나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이고요. 실제 사안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주차된 차량 옆으로 뭔가 가방이 하나 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유류물로서 압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압수를 한 다음에 피의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선생님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전 모르는 거다.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관을 가졌고 소유권이 포기된 거나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거고 그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다. 그래서 유류물이다. 그래서 당사자의 참여권도 필요 없고, 여기를 통해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와 어떤
인적 객관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것들을 압수했고 파일을 출력했는데 이 역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주거지 압수 직전에 밖으로 저장 매체를 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이 저장 매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 매체의 탐석 과정에서 별건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떤 피고인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고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판례여서 하나하나 정리된 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9조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공소 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하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기존부터 있었던 판례죠. 바로 공소 취소 전의 증거만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 여기까지는 있었는데 그 다음 얘기. 바로 공소 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A, B, C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전에 A를 충분히 압수할 수 있었는데 B, C만 압수를 해.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A를 함께 압수를 한 사안에서 이건 충분히 발견될 수 있었던 증거이기 때문에 새로 발견된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선행사건에서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 1번주 위반 여부가 문제되자 공소를 일단 취소를 해놓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했는데 선행사건에서 새로 조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히 공소 취소 전에 조사했거나 조사할 수 있는 증거들 뿐이라고 한다면 3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뭐 피의자 신분이라든지 그 다음 참고인 조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한 것들이 없다 그러면 새로 발견된 증거로 볼 수가 없어서 재기소금지 위반이라고 본 사안입니다. 자, 이건 이제 5월 1일 판례예요. 5월 1일 판례인데 이건 뭐 253조 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 진행하고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양벌 규정에 있어서 사업주와 행위자는 253조 2항의 공범에 해당한다. 틀렸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양벌 규정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는데 형법에서도 이 양벌 규정은 어떤 사업주의 어떤 책임은 이른바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서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양벌 규정의 어떤 행위자와 어떤 사업주는 개인 또는 법인인데 다 각각 자기 책임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필요적 공범인 어떤 대항범 관계에 있고 이런 필요적 공범인 대항범 관계라도 우리 앞에서 어떤 피신조서, 사경 작성 공범 피신조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에서 어떤 혐의와의 어떤 관련성, 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대부분에 있어서 뭐 공범의 증인 적격 등에서는 대항범도 또 공범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판례인데 그러나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대항범은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는 바로 양벌 규정에 있어서 행위자와 어떤 사업주의 관계에서도 동일, 즉 관계도 어떤 공소시효 정지 효가 미치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5월 1일 판례라고 해서 나왔다고 해서
어떤 판례의 출제 시점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A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회사로부터 A회사와 B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횡령했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매매대금으로 회사로 받아서 횡령한 게 아니라 이걸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교문을 교부받았다는 배임 수재. 그래서 양자는 죄명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A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B로부터 어떤 매매대금을 받았는데 어떤 이 매매대금을 회사로 받았고 횡령한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매매대금을 받아가지고 배임수재했느냐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17번은 아주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요. 어떤 지금까지 없었던 걸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동적 발전적 성격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처음 공소 제기된 사실과 소송 진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철회했다가 다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넣었다 뺐다 이거 당연히 가능한데 그런데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 관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공소장 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원래 298조 1항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어떤 시대를 이제 뒤바꿔 놓은 판례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철회했다가 다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됩니다. 그러나 헌법 13조 1항 후문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소송 절차에서 불안하게 놓일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그러한 공소장 변경이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정,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 동일성이 있어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초의 판례입니다. 자, 18번 피고인 갑이 2019년 6월 17일부터 2020년 1월 6일경까지 사기의 공소사실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4월 3일경까지 공소사실을 추가를 했다.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되는데 동일 피해자, 유사한 것으로 편취. 그래서 이게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의 발현, 즉 포괄일죄라고 한다면 공소장 변경 허가 의무를 부담한다. 요건 기본적으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자, 먼저 298조 1항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 시 어떤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이제 앞에서 봤던 판례가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어떤 사기의 경합범인데 사기죄와 관련해서 사기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기 사실을 추가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면 이는 동일성이 인정이 되고 또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므로 바로 어떤 포괄일죄에 관계 있는 상습사기 사실을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허가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포괄일주에 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동일성이 인정되면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에 이제 이어서 298조 1항과 관련해서 동일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허가하여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 피해자 수의 결적 기망행위 편취를 했는데 그 범위가 단일, 범행 방법이 동일하면 사기죄 포괄일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또한 포괄일죄와 관련해서 동일성, 개개 공소사실별로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동일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19번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호하려 했으나 정신을 차리는 피해자가 거부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중간간의 장애미수로 기소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그러면 직권으로 인정해야 된다. 축소사실의 심판 의무를 인정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이건 형법적인 관점에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형법적인 관점을 부과해가지고 한거불능, 술에 취해 한거불능 상태라고 판단하고 강간, 시도, 중간간이겠죠. 중간간을 시도했으나 어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한 사안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실제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는 어떤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판단이고, 그래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성관계를 시도했더니 뭐야 이 새끼 하고 이렇게 저항해가지고 이제 못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면 기본적으로 중간간 성립은 불가능, 대신 위험성이 있어서 불능미수로 봐야 된다. 이제 다만 어떤 장애 미수로 기소했어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불능미수를 인정해야 축소사실의 심판 의무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자, 20번도 매우 흥미로운 판례예요. 우리가 증언과 관련해서는 이 반대신문권 보장이 핵심이고, 지금까지 증언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외는 있었다. 바로 증거 비공개 결정이, 그러니까 재판 비공개 결정이 위법한 경우 어떤 증인신문을 위법하고 충분히 반대신문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인터넷,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뭐 새롭게 도입되어 있는데, 바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근데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이렇게 선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도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 동의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가 새로 추가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판례가 증거 동의는 어떤 반대신문권 포기 제도, 그 증거 동의를 반대신문권 포기 제도로 이해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다. 혹은 당사자의 어떤 참여 기회를 배제했거나, 이게 결국은 반대신문권이 침해된 상태로 작성된 어떤 증인신문 조서. 이 증인신문 조서는 이 자체가 공판 단계의 증인신문 조서뿐 아니라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이런 것들에 작성한 증인신문 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이나 증거 동의 시 어떤 증거 능력이 어떤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바로 재판 비공개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는 어떤 증인신문은 위법하고 충분한 반대 신문권을 보장했어도 하자치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증거동의가 안 된다는 취지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화상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인데 어떤 선서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역시 위법수집 증거이고 이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해도 어떤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선서의 관점, 그리고 사실 화상장치에 의한 신문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한 것, 특히나 증거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판시니까 요거 하나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서 배심원의 판결은 법원을 기소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가 원칙이다. 맞고요. 국민참여 재판에서 진행한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심증에 의해서 그대로 채택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데 형사소송 규칙 165조의 2, 2항 3호에 따라 폭넓은 재량으로 1심에 채택된 증인이나 증거들에 대해서 새롭게 증거조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 왜 틀린 것인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과거에 국민참여 재판에서 재판과 관련해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아무튼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대해서도 상소가 가능합니다. 사실 배심제도의 국가에서는 국민참여 재판, 즉 배심 판단에 대해서는 상소가 안 되는 국가도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사실심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되고 다만 이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만 법률 적용만 판단하도록 하는 국가도 많은데 우리는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상소가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만장일치로 배심원도 배심원 만장일치, 이제 법원도 법관도 재판부도 만장일치로 이제 무죄로 판단한 경우, 이러한 경우 어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국민참여 재판이 도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판 중심주의를 감안할 때 어떤 1심 증거의 일부만을 조사한 채 어떤 유죄로 함부로 번복한 것은 위법하다. 결국은 이제 이때의 취지는 무죄로 번복 시에는 이제 새롭게 전체를 새롭게 증거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파기자판의 원칙적인 경우에도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여기 이 판례, 이제 최근에 이제 도입된, 위까지는 기존에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도입된 판례의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체를 이렇게 새롭게 증거 조사하는 것도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한 엄격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 엄격히 판단해야 하고, 특히나 일반 조항처럼 보이지만 어떤 그 사유를 어떤 제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틀린 게 폭넓은 재량으로 1심을 새롭게 증거 조사를 해서 무죄를 유죄로 번복할 수는 없다는 건데, 여기서 읽어보면 이제 형사소송 규칙 156조의 5, 2항에 보면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중 증인신문을 하는 데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어떤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것,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증인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것, 이제 그 밖에 항소의 당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거예요. 그 밖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위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1심과 항소법원의 역할, 관계 등에 관한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항소심의 증거조사는 최소화에 그쳐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156조의 5, 2항 제3호 그 밖에 항소 당부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포괄적 사유이긴 하지만 항소심이 법원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게 아니라 1, 2호에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예외적 사유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함부로 증거조사에서 무죄를 유죄로 번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정과정에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소와 사실채택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결,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다. 이런 경우를 깰 때 뭐 1심 판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는 실질적 직접주의 및 공판 중심주의의 취지에 비추어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조사를 통해 그와 그의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한층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있던 증거는, 자,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이 판례에서 나왔던 거, 1심 법원에서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다시 증거조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 능력이 유지되어 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는 해줘야 돼요. 항소심이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관계,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면 된다. 즉 고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2항에 의하면 바로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고 현저히 지연 안 되고 1심에서 증인신문했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 다시 신문하는 게 부득이한 경우, 그 밖에 항소의 당부의 판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건 포괄 사유지만 1, 2호가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을 해야 되고, 자, 공판 준비기를 필수적으로 거친 다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판결이 재판부의 심정에도 부합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 이게 있어야만 번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주 형사소송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것,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함부로 새롭게 증거조사를 해야 되지만 함부로 새롭게 증거조사해서 뒤집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